안녕하세요. 이계장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살면서 누구나 고민하는 인생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입니다. 지은이는 이근훈, 이서원, 발행은 샘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는 것이 힘들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어디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데가 없고 물어볼 곳이 없어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데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힘든 삶 속에서 어떻게 웃으며 살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덜 외롭고 더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 전문가께서 어떤 해답을 주실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명쾌하고 속 시원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주 쉽고 명쾌하게 고민을 해결하는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안한 기질을 가진 사람 덕분에 우리가 산다. 내 처지를 아는 게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간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게 진짜 자존감이다. 열등감을 활용하라.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맞추며 살아야 한다. 정을 앞세우면 갈등이 따라온다.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어야 조직이 산다. 남도 즐거워야 진짜 행복이다. 이 책은 1장 불안하고 상처받은 마음관리, 2장 지금 이대로의 내가 좋다, 3장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4장 가족 간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5장 아이는 부모가 허용하는 만큼 자란다, 6장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 부부, 7장 사람에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8장 관계가 풀리면 일도 풀린다, 9장 오늘이 행복한 이유. 이렇게 총 9장 50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와 25년 경력의 상담 전문가가 들려주는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미 있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1장) 불안하고 상처받은 마음관리. 유독 불안을 잘 느끼는데 비정상인가요?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의 마음관리.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을 때 죽은 동물이 없다고 해요. 동물은 사람보다 예민해서 불길한 기운을 잘 감지하니까 그 전에 높은 산으로 올라간 거죠. 사람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더 예민한 사람이 위험을 미리 알아채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은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니까요. 다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불안을 느끼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결혼해서 아내와 살아보니 아내는 저보다 불안을 더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가는 날 아침 일기예보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면 아내는
비행기가 뜨지 않을까봐 불안해하고, 저는 바람이 곧 가라앉을 거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합니다. 아내의 불안이 맞을 때도 있고 반대로 제 근거 없는 낙관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아내는 제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서 좋겠다며 부러워하고, 저는 아내를 보며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우리 부부가 다르게 반응하는 걸 보면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 어쩌면 타고난 기질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상담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불안을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에서의 좌절이나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를 불안의 원인으로 은연중에 가정하곤 합니다. 상담의 천직으로 평생 해온 선생님에게 유독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불안이 무엇인지부터 질문했습니다. 걱정이 지나친 게 불안이다. 불안이란 막연하지만 어떤 불행이 나에게 닥칠 것 같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 지나치다는 것은 주관적이잖아요. 지나침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고 계량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계량화한 것이 심리검사예요. 표준화해서 몇 점 이상이면 불안이고 몇 점 이하면 정상 수준이라고 구분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지나친 걱정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하다면 불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더 불안해하는 기질이 있다. 단정은 못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불안이 높은 사람,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기질이라는 것은 DNA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단정해서 말하지 못한 것은 신체적인 염색체는 발견했지만 심리적인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게 발견된다면 불안한 기질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의학적으로 제일 큰 업적이 DNA를 분석한 거라고 생각해요. 게놈 지도라고 해서 개인의 DNA를 완벽하게 지도로 그릴 수 있잖아요. DNA에는 우리가 원시인 때부터 살아온 경험이 다 들어있어요. 머리색과 같은 신체적인 특징은 DNA에 들어있는 정보대로 후세에 이어져요. 그것은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심리적으로는 기질인 거죠. 일찍이 정신분석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은 이걸 종족적 무의식 혹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보다 과학이 더 발전하면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의 지도가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발달돼서 개인이 심리적인 게놈 지도를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불안 기질을 가진 사람은 민감성이 높다. 불안 기질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민감성이 높은 겁니다. 일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빠르고 높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가야금을 탁 튕기면 정상적인 사람은 튕기는 순간 소리를 듣잖아요. 예민한 사람은 실제로는 튕기지도 않았는데 튕기려고 하면 소리를 들어요. 둔한 사람은 튕겨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불안한 기질을 가진 사람 덕분에 우리가 산다. 정상적인 사람이나 둔한 사람은 불안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 덕을 많이 보고 삽니다. 여행을 갈 때 불안한 사람은 그냥 떠날 수가 없어요. 준비를 철저히 몇 번이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덕을 누가 봐요? 대충 준비하고 공항에 가서 여권 안 가지고 왔다 이렇게 덜렁대는 둔감한 사람이 보죠. 불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은 힘들지만 여러 사람을 편하게 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많은 사람과 산다면 고마워해야 해요. 불안이 많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등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최전방에서 보초를 세우면 잠도 자지 않고 아주 잘 섭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잠이 오지 않는 거죠. 보안업체에 취직하면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어디에 활용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배우자가 바람 피울까봐 불안해하는 데 쓰면 신경증적인 환자가 되는 것이고, 지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면 집과 회사를 살리는 충신이 되는 겁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라. 기질적으로 불안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노력해도 없앨 수가 없는 걸 없애려고 하면 불안이 더 높아질 뿐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이 자꾸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불편하다는 걸 본인도 알거든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걸 자꾸 곁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더 속이 상할 뿐이에요. 불안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처방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안을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그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둔한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둔한 사람도 둔하고 싶어 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둔한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도 있어서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불안을 잘 활용하면 예술가도 될 수 있고 시인도 될 수 있어요. 내 불안에 대해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웃어주세요. 그게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한다는 것. 의사의 도움을 애타게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벽에다 머리를 꽝 박고서 의사에게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발라준 후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머리를 더 세게 들이박아 큰 혹을 붙이고 와서 더 아프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왜 같은 곳에 혹이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똑같은 벽에 똑같이 머리를 박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올 것이 아니라 벽에게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벽에게 물어보세요. 사람은 반복의 동물입니다. 혹시 용서가 안 된다는 사람도 이야기 속 사람처럼 용서가 안 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무엇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공통적으로 안 될 방법만 골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걸 누구나 압니다. 용서하는 법을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사람이 미워하는 건 자동으로 되지만 용서하는 건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힘겨운 용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용서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좋아하는 걸 미워하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걸 좋아하기도 어려워요. 쉽다면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잠시 속이고 마취제를 놓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은 좋은 사람은 계속 좋아하고 미운 사람은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용서가 어려운 것은 비유하자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죽자 살자 노력해서
겨우겨우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용서란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꼭 용서를 해야겠다면 용서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 해요. 용서가 안 되는 내 마음을 극히 정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용서 못하는 나 자신이 미운데 미워하는 남을 용서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용서 못하는 내 마음을 용서하라. 용서를 못하면 누가 고생할까요? 뻔해요. 나예요. 사실 용서 못 받는 사람은 아무 고생을 안 합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애쓰며 힘들어하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용서를 못하면 내가 고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업자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해요. 너를 용서 안 하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라는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용서를 안 해도 내가 조금도 괴롭지 않다면 누가 용서하려는 마음을 먹겠어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용서를 안 했을 때 내가 괴로운 이유는 미움을 계속 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계속 품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미움은 반대예요. 계속 품고 있으려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괴로워요. 사탕을 물고 있으면 달아서 좋은데 쓴 약초를 씹고 있으면 뱉어내고 싶지 않겠어요? 미움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쓴 약초가 미움이에요. 토해내고 뱉어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이제 어떻게 뱉어내느냐를 알면 되겠죠.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나를 먼저 용서해야 해요. 미워하게 된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미워하게 된 원인이 내가 0%고 상대가 100%인 것은 없어요. 자신이 어떤 기준에 의해 상대가 미워졌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해요. 카톨릭에서 내 탓이요 라고 하는 건 깊은 뜻이 있어요. 갈등이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은 아닐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나를 돌아보고 용서해야 상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랭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박해를 피해 은신 생활을 하며 적은 안네의 일기라고 있잖아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안네 기념관이 있어요. 안네가 숨어 살았던 집인데 그곳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되 거기서 배운 뼈아픈 교훈을 기억하자는 말이죠. 이 말은 용서에 대한 핵심을 표현한 거예요. (6장)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 부부. 부부로 산다는 게 뭘까요? 부부 관계가 다른 관계와 다른 것들. 부부는 남남이다. 부부는 남남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같이 사는 거죠. 문화적으로도 남남이에요. 남자의 성장 배경이 되는 가족 문화가 있고 여자도 자기가 성장한 가족 문화가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이면 다 같을 것 같아도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부부가 만나 결혼해서 생활한다는 것은 남남이 만나 이질적인 것을 존중해주고 차이를 조금씩 좁히고 다듬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잘 다듬어지면 오래 같이 지내는 것이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부부는 수평이 아니다. 흔히 부부관계를 수평관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평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각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파워를 더 갖고 덜 갖는 겁니다.
저울에 달면 수평이 되듯이 무게가 같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남편이 파워가 훨씬 컸어요. 현재는 수평을 지향하고 있죠. 수평에 가까운 정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미래 사회를 내다보고 조금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수평에 가까울 테고,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죽어도 지켜야 한다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수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아도 이 두 사람의 격차는 매우 큽니다. 부부는 성적 관계다. 부부 관계가 일반 관계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성적 관계뿐이에요. 그 외에는 다 같습니다. 부부보다 더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을 서로 양해하고 사는 것이 성적 관계입니다. 성적 관계가 부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보니 부부간에 암묵적으로 서로 합의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부부가 살고 있는 사회 가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 가치에 따라 부부는 성적 관계에 있어서 자유로운 원칙을 가질 수도 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배우자 외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질 수도 있어요. 조선시대를 예로 들면 배우자 이외에 또 다른 이성과의 성적 관계를 묵인했습니다. 조선시대 풍습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현재 경복궁 앞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양옆으로는 관직에 있는 양반들이 일하는 집무실이 많았다고 해요. 이들은 점심시간에 집으로 가지 않고 근방에 묵시적으로 둘째 부인을 정해놓고 거기서 먹었다는 거죠. 화해를 전제로 싸워야 한다. 부부도 성적인 관계라는 것을 빼면 다른 관계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옳으니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 싸움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부부 싸움은 화해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로 원수 갚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 다투어 보는 거예요. 싸움 끝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 알았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화여대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강조한 것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지적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니까 사귀는 동안 많이 다툰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것이었어요. 싸워본 후에 이 사람은 답이 없다고 생각되면 헤어지고, 타협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결혼해도 된다는 거죠. 답이 없다는 것은 화해를 전제로 싸우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자존심을 채우려고 혹은 속상한 걸 풀기 위해 싸운다면 답이 없는 겁니다. 부부는 모른다. 소통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말 안 해도 서로 알아주는 게 최고의 대화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 사회가 옛날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서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 문화예요. 옛날에는 농경 사회였고 또 대가족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늘 볼 수가 있었잖아요. 대화를 하지 않아도 얼굴을 보면 무슨 근심이 있어? 뭐 좋은 일 생겼어? 하고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부부와 미혼 자녀만 함께 사는 핵가족인데다 서로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서 해달라고 해요?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 일정 부분이 끈이 되어 평생을 함께 사는 거죠.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100% 알고 있다. 남편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도 무슨 부부라고 함께 사느냐고요? 일정 부분 서로에게 꽂힌 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내가 아는 한 분은 형제 중 막내인데 자기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언니들 학비도 자기가 대면서 가정을 위해 희생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즐겨 했습니다. 그분이 결혼한 후에 아프다고 나에게 왕진을 청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을 처음 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알아눕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일찍부터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사람이라 아내에게 할애해서 주는 역할이 없었어요. 빨래도 자기가 하고 밥도 자기가 해먹고 아내는 그냥 아내라고 와 있는 것뿐이었죠. 남편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취생활을 해서 자기가 직접 모든 걸 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내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역할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린 거였어요. 그래서 치료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저히 같이 못 살고 이혼했습니다. 그러고선 한참 못 봤는데 그분에게 편지가 왔어요. 아이 돌잔치에 초대한다고. 이혼했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 재혼한 걸 알게 되었죠. 가서 보니까 얼굴이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치료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이상했죠. 어떻게 궁합이 맞았을까? 재혼한 남편은 누나가 7이 있고 막내였어요. 모든 식구가 자기한테 관심을 집중해 성장할 때부터 돌봄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돌봐주는 아내가 들어왔으니 궁합이 맞았던 거죠. 하나는 못 줘서 안달이고 하나는 못 받아서 안달이니 개별적으로 둘 다 병리적이지만 그렇게 만나서 좋았던 겁니다. 결국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않고 엉뚱한 데를 긁어주니까 그렇게 자라면서도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부 사이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가려워하는지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가려워하는 데를 정확히 긁어주느냐, 않느냐죠. 그게 바로 부부 궁합인 겁니다. 부부는 알다가도 모를 사이로군요. 남이 봐도 그렇고 부부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된 건 부부는 남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마음을 얻는 것은 부부라는 형식적이고 법적인 틀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하죠.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상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네요. 부부가 서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일을 지속하다 보면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8장 관계가 풀리면 일도 풀린다. 갑질 때문에 죽겠어요. 갑질의 심리. 멀쩡한 사람도 완장을 차면 달라집니다. 제자가 오랜만에 졸업한 대학교에 갔다가 주차하지 말아야 할 도서관 앞에 차를 잠깐 세웠대요. 그랬더니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가 와서 대뜸 누구냐고 묻더래요. 의사라고 했더니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한마디 하더라는 거죠. 나는 많이 배운 의사가 아니라도 여기 세우면 안 되는 줄은 아는데. 제자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기분이 나쁘더래요.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잘 모르고 한 행동에 대해 비꼬아서 얘기할 것까진 없잖아요. 그러면서 갑질을 당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고 해요. 갑질이 꼭 지위가 높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장찬 사람이 하는 게 갑질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문제로 갑질이란 두 글자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월적인 지위와 권력으로 아랫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갑질은 회사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서비스업은 물론이고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원래 갑질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인지 누구나 그 자리에 올라가면 갑질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갑질하는 사람도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 심리가 궁금해져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갑질은 완장이다. 갑질은 특별히 요즘 생긴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다만 지금 이름을 갑질이라 할 뿐이에요. 옛날에는 완장을 찾다고 했죠. 일제감정기 때 유행하던 말이 있어요. 면장이 그때 완장 차고 다녔는데 기차가 지나갈 때 일본말로 야 기차서 내가 면장이야 라고 하면 기차가 선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완장을 차면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도 있지만 지나치게 으스대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속성이 있어요. 갑질은 그런 완장, 그런 의자를 주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거기 앉아서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묵시적인 허락을 해주는 거죠. 나쁜 짓을 하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은 통제해도 된다는 권한을 주잖아요. 해도 별 탈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적응이 문제인 셈이죠. 해도 자기에게 큰 손해가 안 나니까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자를 역할로 보면 되는데 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게 갑질입니다. 갑질을 하면 짜릿하다. 내가 크면서 해보고 싶은데 못 해본 것이 싸움을 해서 한번 이겨봤으면 하는 거였어요. 욕도 한번 실컷 해보고 싶은데 의식 수준에서 욕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욕을 안 한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이 안 들릴 정도로 욕을 엄청 많이 해요. 밖으로 크게 내뱉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안 해서 그렇지 내 속은 욕덩어리예요. 그렇게 내 속에는 욕하는 것, 싸움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어요. 내가 의무장교로 복무 중에 대위 계급장을 달고 논산으로 정근을 갔어요. 하루는 출근해서 보니까 병사들이 전부 왼쪽 볼이 부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화장실 가다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요. 또 다른 병사에게 물어봐도 화장실 가다 넘어졌대요. 들지도 아니고 때리지요.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서 똑같은 곳을 다쳤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위생병을 불러서 이실직고하라고 했더니 일찍 하사관이 때렸다는 겁니다. 하사관을 불러서 왜 때렸냐고 물었죠. 기분 나빠서 때렸어요. 이러더라고요. 내 심장에 확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얘기 듣고 기분이 나쁘다. 내 논리대로 하면 내가 때려도 좋으냐? 라고 했더니 때리세요 하는 겁니다. 생전 사람을 때려본 적도 없어서 때리는 것도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면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끝냈을 텐데 때리세요? 때리세요! 하니까 참을 수 없더라고요. 엎드리라고 해서 몽둥이를 한참 때렸어요. 살짝 때리니까 꿈쩍도 안 해요. 꿈쩍이라도 하면 그만했을 텐데 사람이 계속 불지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힘껏 때렸어요. 그렇게 10대 때렸더니 자빠지더라고요. 아프죠. 나도 화가 나서 때린 건데 그래서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나는 계급이 대위고 자기는 하사니까 나한테 달려들면 상관에 대한 항명으로 군법회의 감이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맞아서 억울하다니까 법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 온 병원이 떠들썩해요. 나한테 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하사관이 총을 들고 다니는 놈이라는 겁니다. 문제 하사관이라는 거죠. 나는 정근을 간 지 얼마 안 되어 그 소문을 못 들어서 그랬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겁이 나서 손을 댔겠어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위생병에게 소주 한 병이랑 오징어 한 마리 가지고 가서 달래라고 했지요. 우리 과장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위생병이 가니까 그 하사관이 더 놀란 거예요. 논산에서 자기를 팰 놈은 아무도 없는데
이 대위는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나를 패느냐 이거죠. 거기서 나한테 꺾인 거더라고요. 나는 나대로 때려놓고 불안해했는데. 그 일로 내가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리니까 짜릿한 쾌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죠. 나는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싫지 않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계속 때리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습관이 되면 갑질이 되는 거죠. 짜릿할 때 끊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정신의학적 처방은 단칼에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쾌감이 올 때, 아, 이것은 그만하라는 신호구나 하고 딱 끊어야 해요. 만약에 내가 그때 쾌감을 잊지 못하고 자꾸 몽둥이를 들었으면 갑질로 유명한 폭력 대위로 전락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 정신을 차렸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무언가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정신적 덕목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짜릿하다면 혹시 이게 갑질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필요하죠. 종이라는 의식을 심어야 한다. 의사들은 콧대가 되게 세거든요. 공부도 그만큼 했으니 콧대가 셀만하다 싶지만 콧대가 너무 세면 고압적이 되어 환자한테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환자를 높이는 마음을 심어줘야 해요. 내가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하는 첫마디가 의사는 환자의 종이다였어요. 종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엄청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내가 역사적으로 풀이해 줬어요. 의사를 뜻하는 한자 의는 밑에 유자를 쓰는 의도 있지만 무자를 쓰는 의도 있어. 무당이라는 뜻이야. 의술을 행하는 무당을 의무라고도 했잖아. 무당은 아무나 하나? 그래도 머리는 좀 똑똑한데 신분이 낮은 애를 붙잡아다가 교육시켜서 만든 거지. 드라마 대장금에 나오는 의녀가 그런 거야.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야. 머리 좋은 노예를 시킨 거지. 그런데 환자를 살려주면 살해를 받으니까 이들이 중산층으로 형성되었어. 자꾸 부가 쌓였고 또 기술을 가졌으니 다 죽어가는 사람은 의사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점점 세력이 완장이 엄청 커진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왜 종입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종이라는 게 아니라 병과 싸우기 위해 종노릇을 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인격적으로는 환자와 같고 병에 있어서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종사하는 하나의 충직한 종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명절에 인사 오면 내가 또 그런 비슷한 덕담을 하는데 그 말에 저항을 안 하는 걸 보면 어딘가 스며들어가서 그런 의식을 갖게 된 듯해요. 선생님이 갑질에 대한 솔직한 경험담을 듣고 나자 갑질의 본질이 짜릿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그럴 수 있다는 말은 위로 올라갈수록 마음 수양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능을 넘어서는 이성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미국 학술 대회에 가서 본 미국 교수들이 소탈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발표할 때는 아주 권위적이고 근엄한 교수들이었지만 학술 대회를 마치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슈퍼마켓을 갈 때는 그저 수수한 이웃 아저씨, 아주머니로 변화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어디서나 교수 티를 내려 하지 않는 모습이 도리어 그 교수들을 더 권위 있게 느끼도록 했습니다. 인격은 동등하고 다만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선생님이 말씀은 그때 만난 교수들에게 받은 감동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갑질은 내가 역할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서 출발하는 왜곡된 행동이니까요. 모든 사람의 인격은 동등하다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의외로 쉬운 행복의 비결. 언젠가 한번 전주 한옥마을에 갔는데 어느 가게에 적게 벌어서 크게 쓰자라는 글이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행복도 그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시작으로 선생님에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복은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행복이 홍수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는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에게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부터 물어보았습니다. 행복은 신기루다. 행복이 눈에 보여요?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신기루예요. 없어요. 어디에도 없는 걸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있다고 믿어요.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별로 불행하지 않은데 너나 나나 행복 타령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고 죽지 않고 사는 게 좋다는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별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덤덤하게 살았던 거죠. 요즘 들어 삶에 뭔가 근사하고 반짝이는 게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나는 행복을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게 행복이에요. 적게 벌어서 크게 쓰자. 전주 한옥마을에서 본 적게 벌어서 크게 쓰자는 참 좋은 말이에요. 돈을 100만 원 벌었다고 해봐요. 그걸 10만 원 가치도 안 되게 쓸 수 있어요. 카지노에 가서 한꺼번에 다 날리면 적게 벌어서 아주 작게 쓴 거잖아요. 그러나 수술할 돈 100만 원이 부족해 죽어가는 친지에게 주면 1억 원의 가치도 넘는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적게 번 돈을 아주 작게 쓸 수도 있고 훨씬 크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의 행복을 따라한다고 내가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내가 느끼는 즐거운 마음이 나의 행복인 거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즐겁다면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내 행복을 크게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나에겐 작은 행복이에요. 이야기하면서 즐거워요. 그런데 이게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이 본다면 적게 벌어서 크게 쓰는 거나 같아요. 다른 사람도 내 이야기를 보면서 즐거워한다면 크게 남는 행복 장사를 하는 거죠. 남도 즐거워야 진짜 행복이다. 내가 느끼는 즐거운 마음이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요. 남도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먹이 근질거려서 지나가는 처음 보는 사람을 쳐요. 주먹이 시원해지면서 즐거워요. 이게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맞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잡혀가죠. 그리고 합의금을 물고 죗값을 치르죠. 결국 나에겐 괴로움이 돌아옵니다. 잠시 즐거운 듯하지만 결국 괴로워지는 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되려면 남도 즐거워야 해요. 한때 무료로 안아주는
프리허그 운동이 있었어요. 앉는 사람도 즐겁고 안기는 사람도 즐거워했어요. 이런 게 제대로 된 행복인 거죠. 그런데 이때도 조심해야 해요. 모두 안기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안기는데 상처가 있어서 괴로울 수 있어요. 낯선 사람이 안으면 분노가 솟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안아주는 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도 제대로 된 행복이 되려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 잘 헤아려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서촌에 갔었어요. 인사동처럼 개성 있는 가게들이 많았는데 한 가게 주인이 천으로 지갑이나 파우치를 만들어서 팔고 있더라고요. 재봉질을 하는 주인이 얼굴이 참 즐거워 보였어요. 파우치가 예뻐서 나도 몇 개 샀어요. 예쁜 물건을 저렴하게 사니까 내 기분도 좋더라고요. 주인에게 일하는 게 즐거운지 물었더니 저는 이게 즐거워서 직장도 그만두고 여기 와서 가게를 냈어요. 이렇게 손님들이 예쁘다고 해주시면 제가 너무 행복해요. 돈을 떠나서 일할 맛이 나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파우치를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로 줬더니 너무 좋아해요. 그분은 자기가 즐거워서 그 일을 하고 그렇게 즐거움이 결과로 만든 그 지갑을 내가 사서 또 즐겁고 그걸 선물로 받는 사람도 즐거운 거죠. 그분이 행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행복은 최소한이다. 나는 행복이 최소한이란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건 큰 걸 할 때가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즐겁거든요. 아, 오늘도 숨을 쉬는구나, 살아있구나. 또 아침에 아내가 차려주면 즐거워요. 맛있구나. 내가 밥을 맛있게 먹으면 차린 아내도 즐거워해요. 나이가 들면서 즐거운 일이 줄어든다고들 하는데 나는 반대예요. 최소한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즐겁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즐거워요. 그런 소소하고 작은 일들이 나를 즐겁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뜻을 이 나이가 되니 제대로 알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나무에 작은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즐거워해요. 더러는 나를 따라서 자기 나무에 비슷한 것을 달기도 하고요. 그런 게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최소한이란 주머니 속에 들어있다는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니 몇 년 전부터 쓰고 있는 기념일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 활짝 웃으며 기념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더니 몇 개 되지 않더라고요. 이러면 사는 게 너무 시시하다 싶어서 노트를 한 권 사서 일상에서 생기는 작은 일에 기념일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인 날은 김치찌개 기념일이라 제목을 붙이고 그 아래에 오늘 김치찌개는 돼지고기 맛이 일품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어떤 날은 푸른 하늘 기념일, 또 어떤 날은 시원한 바람 기념일이라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루에 하나가 적히는 날도 있었고 10개 넘게 적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일상에는 즐거운 일들이 생각보다 무척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빌리자면 최소한이라는 주머니에 즐거운 일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저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실감한 건 바로 기념일 노트를 쓰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보니 제가 쓴 건 기념일 노트가 아니라 행복 노트였던 거네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군요. 그리고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물드는 거였네요. 그렇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행복을 만들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도 최소한이라는 주머니에 쏙 집어 넣어야겠습니다. 이교장TV, 오늘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